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20번째 프로이트 강의 이어나갑니다. 주제는 1919년에 발표된 프로이트의 논문 다스 운하임리혀. 아는 분은 상당히 벌써 가슴이 뛸 것 같은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요, 한 몇 년은 된 것 같아. 어떤 문인과 대화를 했는데요, 문학 작품을 정신분석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학의 세계를 상당히 협소화시킨다 라는 말씀을 하더라고. 그래서 여도는 당연히 정신분석학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없다, 당연한 거다. 그런데 프로이트와 락강, 크리스테바, 이리가레의 1차 텍스트를 뭘 읽어봤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1차 텍스트는 읽어본 적이 없고, 그냥 2차 텍스트로 비평가들이, 문학 비평가들이 하는 그런 데서 보고 알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도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 철학 안에는 정신분석학적인 사유만이 있는 게 아니죠, 당연히. 그죠? 그럼 철학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니까 철학하고 문학은 다른 거 아니냐? 다르죠, 당연히. 그죠? 다르지.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19세기 그 이전에도 그럴 거야. 어느 순간부터 결합되고, 그죠? 서로 배우면서 사태는 오늘까지 오게 되는데, 사실 도스토예브스키의 작품 하나만 갖고 이야기할게요. 예도가 그가 수영 생활을 하면서 칸트의 자유의 이념을 몰랐다. 예를 들면 헤겔을 안 읽었다. 그러면 등장인물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대화의 균열이라든지 이반의 논리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예도가 딱 한마디만 했어. 그리고 블랑쇼의 세계에서 하이데거가 전혀 흔적이 없다면, 철학적 흔적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 바따유의 세계에서 니체나 다양한 철학자들의 영향이 없다 그러면, 거기 해결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죠? 그렇다 그러면 그게 무슨 디라스도 키에르케고르를 갖고 오죠, 그죠? 글쓰기에서. 여러분들 생각해봐. 이게 무슨 경계가 있고 문학의 성역화가 따로 있나? 둘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하나를 반드시 고수한다라는 건 무식한 거죠, 당연히. 그죠? 그러나 이런 질문 자체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문학을 해석하는 락강으로부터 문인들이 배울 게 없겠어요, 여러분? 이걸 뒤집어서 사유를 못하는 거야. 그 최소한 공부를 깊이 해보고, 그죠?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질문을 한다 그러면 예도는 받아들이겠지만, 아니 락강의 1차 텍스트를 읽은 게 없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모순이 있지 않나요? 최소한 프로이트의 1차 텍스트라도, 꿈의 해석이라도 읽어보고. 사실 정신분석학은 문학과도 엄청난 연관이 있죠, 그죠? 셰익스피어의 햄릿, 맥베스 등등. 이 다스 운하임리허에도 호프만이 나옵니다. 낭만주의 문학가. 그러니까 그 연관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를 보고 배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죠? 글 쓰는 사람들도. 근데 이런 방식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런 말을 한다는 거는 오늘날 사태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락강이겠어,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뭐 문학과 철학은 오늘날 거의 뭐 같이 가는 방식으로 됐고, 그러나 철학과 문학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건 코미디죠, 그죠? 완전 다르지만은, 그러나 글 쓰는 자의, 그죠? 프로이트 이후에 그 무의식을 이용해서 자동 글쓰기까지 나왔잖아요. 문학계에서도. 그런데 이런 말을 자꾸 하게 되면은 본인이 무식하다는 거죠. 그런 말밖에 안 되는 거야. 배우려고 했다 그러면 이런 말을 안 했겠죠. 더 들어가서 왜 여러분들 이런 정신분석학자나 철학자나 그리고 다양한 문인들이 언어를 갖고 어원을 분석할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봤어요? 거기에 대하여? 오늘 또 예도만의 클래스가 나타날 겁니다. 오늘의 강의에서도. 그러니까 뭐 다양한 철학자들이 어원을 분석하잖아요. 프로이트, 락강도 심심하면 언어를 분석해요. 그리고 문학 텍스트를 갖고 와서 분석하고. 그런데 이게 왜 그런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철학자는 이런 걸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죠? 정말 이걸 어떻게 풀까? 정말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 예도의 20번째 프로이트 강의인데, 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은, 그리고 가치를 아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럴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 예도와 더불어 도덕의 계보학 1차자로 읽어봤잖아, 그죠? 그 제1논문에서 니체는 좋음과 나쁨의 개념을 그리스, 라틴어, 독일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분석하기 시작해. 생각나죠, 그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선과 악이 되는지 그런 걸 추적하잖아, 문화 속에서. 그런데 프로이트도 심심하면 언어를 갖고 와갖고 말장난을 한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특히 과학 쪽에서 철학에 입문하거나 정신분석학 책을 읽는 사람들이 당황해할 수도 있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원을 분석하는 게. 락강 역시도 불어에서 불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춤추지만은 라틴어 어원이 많잖아, 보려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언어를 갖고 어원을 갖고 그리고 단어를 쪼개면서 막 춤을 춘다고.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어요? 왜 어원을 분석할까?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자연과학 쪽에 있는 사람은 아이고 상상력이 풍부하니까 정말 할 짓이 없구나, 이러면서 뭐 이러고 그냥 치우지 뭐, 그지? 왜 어원을 분석해? 언어만큼 오래된 게 없어요,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는 어원 안에는 계보학과 고고학이 숨어 있어. 그러니까 문화적이고 인문과학적인 거죠. 그리고 역사적인 이런 흔적들을 파헤치기 위하여 직접 고고학 쪽으로 가서 땅을 파헤치는 고고학자들도 있지만은
인류 문화의 어떤 것들을 밝히기 위하여. 그러나 또 다른 방식은 어원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 그 어원을 분석하면 각 시대의 에피스테메마다, 그죠?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사용되었으며 그 경계는 분명하진 않겠죠. 그러나 현대에 살아가는 그 철학자가 사유하는 그 기호는 표면적인 의미 배후에는 이 역사를 거슬러 오면서 감추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언어는. 응? 그러니까 문화를 분석할 때 언어를 분석하고, 그죠?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유했는지를 밝히는 데는 언어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언어는 왜 우리 인간의 무의식을 지배하죠? 이 역사적 변천에 의하여, 여기 푸코 니체 다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역으로 추적해 올라가서 그 어원을 파헤치게 되면은, 이게 이런 의미로 쓰였구나, 이런 식으로 어원학적인 개념사가 형성됐구나. 그렇다 그러면 그 추적을 해가는 철학자는, 그죠? 거기에 대한 다른 어떤 것보다 정확한 추측을 해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원을 분석하는 게 무슨, 독일어가 뭐 대단하다고, 불어가 뭐 대단하다고, 라틴어 뭐 그리스어가 뭐 그렇게 대단해서 어원을 왜 자꾸 분석하면서 잘난 체 하냐, 그죠? 이런 거잖아.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금 사용되는 그 의미는, 그죠? 시간이 변하면서 특정 의미로 고정됐고, 그 전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 의미에 살아있는 은유를 발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리케르도 악의 상징을 분석하면서 거기서 뭐 어원을 빼면 뭐가 있어, 여러분?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 이게 그리스도교가 고대 히브리 종교 때부터 유대교 거치면서 그리스도교 이렇게 발전해 오면서 죄의 개념이 어떤 방식으로 오늘날과 같이 되었을까? 악의 상징의 기원에 뭐가 있을까? 추적해 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숨어 있는 의미를 드러내게 되면은 엄청난 계보학적이고 고고학적인 그러한 추적을 통하여 현대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 어원의 의미가 얼마나 비상적인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엄청난 철학적인 내용들을 추출해낼 수 있죠, 그죠? 오늘 또 뭐 이해가 되죠, 이제. 그래서 어원을 분석하는 거야. 뭐 독일에서 자랐다고, 뭐 독일어가 뭐 대단하다고. 아니요,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어원을 분석한다라는 거는 문화 속에 숨어 있는, 그죠? 인류 역사 속에 숨어 있는 다양한 상징 체계의 의미를 고고학적으로 파헤친다라는 거야. 계보학적으로 파헤치는 거고. 그래서 어디에서 왜곡이 일어났는지, 어디에서 힘의 해석이 강압적으로 억압했는지, 이런 것들까지 보여요. 그래서 괜히 철학자들이 아닌 거야, 여러분. 강의로 들어갑니다. 운하임리혀, 다스 운하임리히어 란 논문에서 프로이트는
1816년에 호프만에 의해서 쓰여진 데얼 잔트만 모래인간이라고 하는 소설을 갖고 오죠. 그죠? 근데 이 논문에서 운하임리히를 갖고 말장난을 해. 운하임리히. 앞에 운은 부정어입니다. 그죠? 영어에서 언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정어를 떼면 하임리히야. 운하임리히. 하임리히는 은밀한, 내밀한, 내 집과 같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 여러분들 하이마트로 가요. 그 독일어잖아요. 고향으로 갑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이마트. 이 하임리히랑 어원이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내 집과 같을 때에 나는 은밀한 비밀스러운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하이미슈 고향과 같은 이게 다 어원이 연결된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나오겠어? 펠트라우트 친숙한. 뭔가 친숙해서 내 집과 같고 고향과 같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느꼈던 어떤 마음의 고향 이런 것도 다 포함하겠죠. 그죠? 그게 하임리히야. 근데 여기에 고향 같지 않은 내 집 같지 않은 뭔가 낯설은 뭐 이 뜻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발전하여 으스스한 섬뜩한 이런 뜻이 된 거야. 공포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감정, 기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 운하임리히는 으스스한 것, 섬뜩한 것 이런 뜻이야. 얘도는 으스스한 것이나 섬뜩한 것 이런 정도로 번역을 해서 제목으로 올려놓겠는데, 그러나 프로이트가 왜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 뭐가 으스스하고 뭐가 섬뜩하다는 건가? 여기에 친숙함과 낯설음의 변증법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예도가 보는 어떤 철학적 논평이야. 그러니까 친숙한 것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면 으스스한 게 되는 거야. 너무너무 친숙해. 어렸을 때부터 고향과 같이 느껴지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그죠? 낯설게 다가온다든지. 뒤집어도 똑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봐. 뭐 갑자기 막 엄청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뭐 갑자기 엄청 친한 것처럼 다가와봐. 뭐야 이거 정말 기괴하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봐. 낯설다고 반드시 두려움과 공포와 으스스한 것을 느끼게 하는 건 아니잖아. 여기에 뭔가가 더해져야 되는 거야, 여러분. 맞죠? 그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되어서 지금까지의 삶에서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야 이 작품을 이해할 수 있어. 당연히 주제는 뭐겠어? 억압된 것은 반복해서 되돌아온다. 독일어로 에트바스 비덜 케렌데스 펠드랭테스 이렇게 돼요. 이 논문은 그렇게 적혀 있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회귀하는 억압된 어떤 것이야. 그러니까 억압된 것의 회귀를 이 작은 논문에서 보여주는 거야. 으스스한 것이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모래인간에서 그 모래인간은 뭐냐? 동화와 같은 이야기예요. 이야기의 어떤 격언과 같은 거야.
여기에 이 작품의 주인공인 나다나엘이 그죠? 어렸을 때 잠을 자지 않으면 어머니와 그를 재우는 유모가 야, 너 잠 안 자면 모래 인간이 와서 너를 잡아간다. 너에게 모래를 눈 위에 떨어뜨려서 눈을 빼간다. 이런 말을 한 거야.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생각해봐. 어렸을 때 뭐 특히 할머니들이 그죠? 할매들이 우리 어렸을 때 야, 너 계속 울면 순사가 잡아가, 호랑이가 너 잡아가, 뭐 들어봤죠, 그죠? 그런 거야. 그런 동화와 같은 어떤 이야기에서 그 어린 아이는 뭐야? 그걸 진짜 믿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믿음이 그죠? 어떤 강박신경증적인 어떤 증세를 보이면서 성장해서도 이 믿음이 계속해서 사후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강박신경증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 작품에서 이제 커서 아버지의 친구였던,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그렇게 생각한 거야. 아버지를 자주 방문했던 어떤 변호사를 이 눈을 빼가는 거죠. 그런 무서운 모래 인간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작품 안에는 의미와 연세가 이렇게 있어요. 이것이 그 변호사에게로 옮겨졌다가 나중에 망원경을 사게 되는 상인에게로 옮겨져. 그러니까 의미와 연세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 나중에 그죠? 이 공포는 나다나엘로 하여금 자살하게 만들죠, 그죠? 첨탑에서 뛰어내려서 죽게 되는데 죽음의 공포와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망원경을 사서 이웃집을 보다가 클라라라고 하는 약혼녀가 있는데도 어떤 여자와 사랑에 빠지잖아, 여성과. 응? 올랭피아라고 하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동 인형인 거야. 인형과 사랑에 빠지죠, 그죠? 그래서 주제는 뭐야? 눈인 거야, 눈. 그게 눈을 빼간다라는 건 뭐야? 프로이트 해석에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거세공포증인 거예요. 눈을 뺀다라는 거. 그런데 이것이 소화되지 않고 나다나엘이 성장해서도 계속해서 그죠? 변호사에게로 의미와 연세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망원경을 팔았던 그 상인에게로 또 옮겨가는 거예요. 그 망원경을 보다가 그죠? 자살하게 되거든. 어느 날 약혼녀의 여인, 그러니까 약혼녀의 오빠죠, 그죠? 오빠랑 3명이 도시를 산책하다가 첨탑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서 아래를 이렇게 보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에 자기 눈을 빼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변호사가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렐리우스가 그죠? 지나가니까 겁을 먹은 거지. 겁을 먹은 거야. 그러니까 망원경이 없었다 그러면, 코폴라가 팔았던 망원경이 없었다 그러면 뭐 당연히 이런 죽음도 없었겠죠, 그죠? 그 망원경으로 의미와 연세가 연결되는 거예요. 아래를 보다가 갑자기 잠을 안 자면 눈을 빼간다라고 하는
그 대체물이 그죠? 나타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다가 공포에 질려서 으스스한 모든 인물들이 뭐야? 이 나다나엘에게 친숙합니다. 아버지를 자주 만나러 왔고 그래서 알게 된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공포의 이야기와 더불어 뒤섞인 거야 이게. 그래서 그 변호사는 공포의 상징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보면 약혼녀를 갖다가 밀었어. 약혼녀는 오빠가 그걸 구출해 주지만은 밀고 자기는 그 으스스한 기분에 충격을 받아서 뛰어내려서 결국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 거야. 그러니까 호프만의 이 작품에서 결국 으스스한 것은 뭐야? 으스스한 것은 어릴 때에 들었던 그 친숙한 어머니와 유모의 곁에서 들었던 그 말이 의미와 연설을 통하여 성장해서도 그것이 특정 사건에 의하여 촉발되어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주인공 나다나엘에게 그죠? 환상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죠? 그것에 의하여 결국은 죽음의 공포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어? 도플갱어의 신화가 나타나는 거야. 자기가 어렸을 때는 도플갱어에 대한 자기 자신만의 어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 어린 아이들이 특히 동화를 많이 보잖아. 거기에 동물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타나잖아. 그죠? 어린 아이들의 애니미즘의 세계 아니면 그 세계가 펼쳐지는 게 동화인데 거기에서는 특정 동물이 그죠? 뭐 신비한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기도 하고 슈퍼맨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의 애니미즘의 세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듣고 소화되지 않아서 성장해서 특정한 방식으로 억압된 것이 반복해서 회귀하는 그런 증상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결국은 죽음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이 도플갱어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증이 아니라 죽음의 전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친숙함과 낯설음의 거리에서 나타나는 이 무시무시한 감정이 바로 운하임리히야, 여러분. 이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일상에서 우리는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 심지어 쉘링이 이야기한 그 비밀이라는 개념도 이런 운하임리히랑 관련되는 거야. 프로이트는 문학뿐만 아니라 철학도 좋아한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쉘링은 이 은폐된 비밀이 갑작스럽게 대낮과 같이 드러날 때, 그죠? 그때 운하임리히 으스스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연인 사이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그러니까 연인 사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부부 사이라도 모든 걸 다 못 드러내요, 인간은. 그죠? 뭐 많은 걸 이야기하겠지만은 다 드러내진 않는 거야. 그걸 다 드러내서 뭐 같이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봐. 그 갑자기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특정 사건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보였는데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별하는 연인들도 많아, 여러분. 비밀이 갑작스럽게 대낮과 같이 드러날 때 운하임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성스러움과도 관계되어 있어요. 그죠? 성스러운 것. 그 무시무시한 것과 관계된 거야. 예도가 삶의 철학에서 이미 예도의 삶이란 목록에 들어있는 성스러움의 단상들. 제목 이쁘죠, 그죠? 거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운하임리는 그냥 어떤 어렸을 때 친숙한 것이 갑자기 낯설게 되고 거기에서 강박신경증이 있고 억압된 것이 되돌아올 때 이럴 때만 나타나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각해봐. 오늘 아침에 예도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6시에 안 일어나면 안 돼. 6시에. 6시에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전날 자기 전부터 6시 계속 반복해서 머리에 주입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날 하루 이렇게 어느 순간 살다가 계속 6호선에서 예를 들면 그냥 이야기로 6호선에서 뭔가 가야 되는데 계속 막히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6호선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집까지 다 왔는데 집에 가는 버스 번호도 6번인 거야. 예를 들면 이럴 때 뭘 느끼겠어요, 여러분? 이건 장소와도 관계되어 있는 거야. 숫자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의도하지 않고 산책을 계속해. 뭐 목적지도 없고 그냥 오늘은 이쪽 저쪽 뭐 특정한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산책을 하는 거야. 예도는 이런 경험을 독일에서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막 산책을 막 하면서 사유를 하면서 정리하면서 그냥 무작정 가는 거야. 뭐 길을 잃겠어 하면서. 그런데 도착한 곳이 같은 장소인 거야. 의도치 않게 희한하게 돌아왔네. 그러다 또 그 다음에 산책하면서 다른 길로 갔는데 또 같은 장소에 이상하다. 이런 거. 재밌죠, 그죠? 이런 거. 이럴 때 우리는 운하임리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지 뭐. 다양한 방식에. 그리고 죽음과 연관해서, 그죠? 어떤 사물에 생명력을 집어넣어서 어린아이들은 많이 생각하잖아요. 동화의 세계라든지. 그래서 그들의 애니미즘의 세계에서 이거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강력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죽은 거야. 죽은 사물에 불과한 거야. 이럴 때 기괴함을 느끼는 거죠. 그죠? 으스스하고 섬뜩하고 그리고 죽음에 대한 다양한 상징들. 예도는 어렸을 때 그 시골에 이렇게 지나다 보면 여러분 어렸을 때 지금은 안 그렇고 지금은 뭐 지나가면 뭐 그렇구나 이러는데 소화가 된 거죠. 그죠? 어렸을 때 그 사람이 죽으면 상여집이라는 뭐 이런 게 있잖아. 그걸 뭐 경상도 예도가 살았던 안동 뭐 이쪽 지역에서는 뭐 곶집 뭐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 뭐 지역마다 다르게 말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거리를 지나가면 왜 이렇게 공포스러운지 무시무시한 감정이 막 드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어떤 기억이 반복될 때 기괴함을 느껴. 인간은 시체라든지 아니면 해골이라든지 여러분들 영화나 뭐 다양한 작품들에서 느껴지잖아. 그런데 그게 그냥 영화 속에서도 뭐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문학이라든지 문학의 장르와 영화의 이름을 빌려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은 운하임리를 거의 일으키지 않아요. 왜? 그걸 문학이다라고 알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술은 그죠. 인간의 다양한 이런 결핍들을 충족시켜 주는데 이건 문학책이다. 이래서 그 효과는 덜하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갑자기 어떤 현실에 나타나게 되면은 현상 형식으로서 엘샤이눅스폼으로서 나타나게 되면은 당연히 운하임리가 나타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친숙했던 것이 낯설은 것으로, 그죠? 뭐 갑자기 이 갑작스러움이 중요한 거야. 갑자기 신경증 환자의 강박증처럼 갑자기 막 발작적으로 일어난다든지 이럴 때. 그리고 중요한 이 프로이트는 참 독특한 인간이야. 남성 성기에는 그런 게 없는지 모르겠어. 신경증 환자들이 이렇게 진단을 하다가 보면은 특히 여성 성기에 대하여 공포증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여성 성기에 대하여. 여러분들 일반인들 뭐 대부분의 인간들이 신경증을 다 갖고 있잖아. 그죠? 그런데 그 이유는 고향과 같이 느끼는 것에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죠? 그 고향이 다른 방식으로 갑자기 낯설어질 때, 하이마트.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아이가 태어나잖아. 그건 고향을 상징하는 거야, 하이마트를.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성인이 되어서 뭐 사랑을 나누게 된다든지, 뭐 에로스의 관계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특정 방식으로 어디에서 그런 것들을 봤다든지, 뭐 거기에서 나타나는 기이한 으스스함이 있는 거야. 이건 뭐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도 적용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고향과 같았던 그런 것이 갑자기 낯설게, 이 낯설음은 엄청난 어떤 타자로 하여금 무시무시한 감정. 예도가 볼 때는, 그죠? 이 운하임리히는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파스칼 키냐르의 섹스와 공포 꼭 읽어봐. 이건 그냥 어떤 제목을 갖고 여러분들이 판단해서는 안 돼요. 파스칼 키냐르는 엄청난 문학가죠. 문학 대가입니다. 은밀한 생, 다양한 작품으로서 그의 세계를 펼치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운하임리히는 매력과 관계되어 있어요. 매력. 인간은요, 독특해서 이 상징계가 지정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나? 상징계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매력적이다 이러잖아. 인간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야.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야. 그냥 인간은, 그죠? 사실은 신분 사회 때도, 그죠? 그 신분을 초월하여 사랑에 빠지고요. 중세, 고대 다 그랬어. 영화로 나오지만, 그러나 그걸 사랑의 행위로 옮긴 사람은 소수였겠죠, 당연히. 그죠?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자유로워졌겠지만은 신분 사회 때도
이 끌림이라고 하는 거, 매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운하임리는 단지 뭐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강력한 매력적인 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래서 그게 뭐 그냥 그래 내가 잠깐 끌렸는가 보다 하고 지나가서 뭐 사라지는 게 아니고, 아이고 그 장면은 계속 생각이 나네. 아름다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여인의 머리카락, 그죠? 바람에 날리는 거기도 매료될 수 있고, 아니면 특정 어떤 남성이나 여성이 갖고 있는 액세서리, 사물에 대해서도 느낄 수 있고, 지나가다가 뭐 아니면 아는 사람에서도 느낄 수 있고, 지나가지. 그게 또 몇 년 있다가 또 생각나.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억압된 핵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프로이트가 이 매력이라는 걸 갖고, 블랑쇼는 문학의 공간에서 이걸 짧게 다루잖아, 그죠? 예도가 볼 때는 이 매력이라고 하는 게 정신분석학적으로 엄청난 주제야, 여러분. 프로이트나 락강도 뭐 다루긴 했지만, 이렇게 이거는 그죠? 파스칼 키냐르의 작품들을 읽으면 그대로 나타나,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가 갑자기 나에게 팍 나타났어. 나한테는 없는 거야. 그런데 이 강력한 매력에 의하여 사로잡힌 자는, 그죠? 그 장면이 신의 존재와 같은 것으로 지향돼 버려요, 여러분. 그 장면. 이런 게 없으면 사랑을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생각을 해봐.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여러분들이 계속 사유하다 보면, 특히 여러분들의 글쓰기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야, 여러분. 오늘 정말 재미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기괴한 거는 어떤 특정한 뭐 하나의 동화 이야기와 같은 것에서만 있는 게 아니야. 장소, 시간, 특정 사물, 특정 사람의 몸짓, 아니면 특정 동물의 어떤 한 부분 대상이 어떤 강력한 운하임리를 만들 수 있어요. 프로이트는 단지 이런 것들을 갖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그죠? 그런 것들을 사유해 볼 수 있는 거야.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인간은 사실 이런 걸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그럼 얼마나 삶이 가난하겠어요, 그죠? 20번째 프로이트 강의 마칩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